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충돌을 예상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었는데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요. 정말 격세지감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워낙 이제 북한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고 또 핵을 이렇게 실현을 할 수 있는 ICBM을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해왔는데 그래서 작년 6월에 이제 오토 원비어라는 대학생이 이렇게 억류돼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뭐 7월에는 이제 화성 14형을 이제 쏘아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8월에는 한층 강화된 유엔 안전보장 이상에서 제재 조치가 들어가고 9월에는 이제 6차 핵실험까지도 감행하는 이제 사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돌연 이제 분위기가 이제 급반전되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는 뭐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을 가리켜서 그 로켓맨이 자살임무 중이다.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또 뭐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을 수 없다. 토털리 디스토리라는 강력한 표현까지도 썼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올해 1월 2일 날 이제 그 트럼프가 김정은을 향해서 야, 너 책상에 핵단추 있어? 나는 더 크고 작동도 잘 돼. 그리고 더 뭐 이렇게 로켓맨을 근데 또 대화도 원하는 양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막 대북 제재도 있으면서 또 이제 김정은은 그 새 신년 이제 연설에서 이제 평창 올림픽에 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그래서 백두혈통인 자기 여동생을 보내고 또 이제 트럼프는 자기 이방카 딸 맏딸하고 부통령도 보내고 어쨌든 우리는 평창 올림픽 성공도 치른 상태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이 만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한 치 앞도 사실은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서게 된 데에는 작년이죠. 2017년도 9월 그 6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시행한 대북 제재가 이제 주요한 어떤 그런 작동으로 이렇게 작용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유료 공급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경제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군대 운영에 이렇게 걸림돌이 돼 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더 이상 전쟁이 아닌 대화 국면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 신년사부터 이렇게 어떤 평화의 모드로 이렇게 나오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는 경제 제재가 굉장히 주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특히 유류의 예. 어떤 억제가 그 어떤 산업을 돌리는데 막대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재에도 굴하지 않던 북한이 이렇게 유류 제한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석유랑 전기라고 하는 거는 산업을 돌리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막 그 핵 잠수함도 오고 스텔스가 나고 전쟁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이 됐던 거는 그 제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일본이 이제 원폭을 맞게 된 사건은 이제 진유만 공습이라고 하는 그 하와이 이렇게 기습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본이 그렇게 가미가제 특공대를 써가지고 그렇게 기습하게 된 것도 미국이 가만 보니까 일본이 이제 동북아 동남아시아 다 먹을 것 같으니까 제재를 그때 이미 석유 제재를 들어가니까 거죠. 자기들은 이제 벼랑 끝 전술로 그냥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번도 똑같은 패턴인 거죠. 지금 보면 아주 극적으로 평화 무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의 이렇게 핵 개발의 역사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각 전문가들은 이제 그 1950년대 6.25 전쟁 이후부터 김일성이가 이렇게 어떤 핵 개발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그 북한 핵 개발의 어떤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1993년도에 NPT라고 하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이렇게 북한이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94년에 북한이 이제 그 불바다 서울 불바다 사건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바다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미국은 이 대북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을 이제 공격을 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그 국민이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그 사상하는 걸로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미국 그 뭐 군인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미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래 대북을 공격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이제 북한의 외교 사절단으로 보내게 되면서 이게 전쟁 위기가 가까스로 이렇게 수습된 상황이었죠. 참 그랬던 상황인데 지금 이게 평화 모드로 가니까 정말 다시 한번 격세지감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북핵 위기에 대해서 소호사님 더 이게 보충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그 상황이 이제 어떤 1차 북한 핵 위기라고 하면은 이제 2차 북핵 위기는 2002년도죠.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추계 발언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북한을 넣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핵탄두 개발 사실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03년도는 북한이 또다시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를 탈퇴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이 이제 중재로 나서면서 이제 지금의 육자회담, 미국, 소련, 이제 러시아죠.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 그다음에 남한과 북한에서 육자회담을 중국의 중재로 이렇게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이제 육자회담에서 핵무기를 파기하고 이제 다시 핵확산 금지 조약인 NPT를 이제 복귀하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일단락 2차 북한 핵 위기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북한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제재가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제 다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핵시설을 폐기하면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너희들한테 에너지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 제재가 지금 코너로 막 몰리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 이제 보이는데 우리 한국을 지렛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 끌려가던 판세를 지금 보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뒤집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육자회담의 어떤 이제 북한 핵무기를 이렇게 동결하려고 하는 육자회담의 어떤 구성이 이제 구도가 다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일본 패싱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네.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아베 신조가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자 그랬더니 김정은이 단칼에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또 이제 북한은 또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육자회담 구성을 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헤빙 무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상대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손위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상대님께서는 현하 대세를 오손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리라 하신 도전 5편 6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부총님, 오손위기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다섯 오자에 신선선자에 에워쌀 위자에 바둑기자니까 다섯 신선이 바둑판을 에워싸고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위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위기의 실체가 난 오손위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을 이제 상생의 새 질서로 이렇게 돌려놓기 위해서 짜신 그 공사, 세운 공사의 가장 노른자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바둑판을 둘러싼 다섯 신선들의 양상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육자회담 구도가 그 오손위기 공사가 그대로 인사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다섯 신선은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판세를 잡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중국 훈수를 두고 뭐 일본이 미국하고 붙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되는 우리는 손님 대접만 맡았는데 그 주인 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서 북한하고 남한의 이제 정상들이 만났고 그러니까 그 여섯 나라가 결국 오손 위기의 그 주인공들인 거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보면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로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시면서 현 세계 정치 질서를 오손 위기의 형국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육자회담은 상계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가 인류 역사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를 그 바둑으로 비유한 사례가 이제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도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벌써 이제 전 대통령이 된 오바마가 2009년도에 그 당시 이제 후진타워한테
바둑판을 이제 선물을 하게 되는데 그 행보를 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참 동양의 어떤 문화를 잘 파악하고 한 외교 행위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안을 중국인 너네랑 이렇게 신중하게 한 수 한 수 두면서 심리적인 게임을 하겠다는 어떤 메시지 전달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최근에 황구시보라고 하는 중국 이제 언론은 우리 이제 사드 배치 관련해서 막 이제 우리가 너무 미국 편을 드니까 야 니네 뭐 이렇게 줏대도 없이 니는 지금 미국의 바둑알이다. 그러니까 상제님이 공사하신 바둑판의 프레임을 지금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전략가들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세를 뭐 바둑으로도 표현을 했지만 이제 서양에는 바둑이 말고 이제 체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양 학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국제 정세를 게임으로 이야기하는 체스로 이렇게 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정치학자인 지비그뉴 브레진스키 교수가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저서를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4강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 등 4강에 이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어떤 문명을 표현한 것을 또 거대한 체스판으로 이야기를 또 했다는 거죠. 저도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이제 보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지구촌을 손바닥 안에 놓고 이렇게 체스를 두고 있구나 뭔가 게임을 하는 하는 듯한. 생각을 하면서 많이 놀란 적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아성에 도전했던 분야가 이제 바로 이번에 보면 우리가 봤잖아요. 바둑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바둑만은 인공지능이 결코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 패하면서 그 알파고 쇼크가 전 세계를 엄습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예. 거기에 대한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바둑이라고 하면은 바둑판 자체가 이제 우주 원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줄 해가지고 흑백, 음양으로 이렇게 흑백돌과 이제 흰 돌과 검은 돌로 이렇게 두는 게 반상회에서 두는 게 이제 바둑인데요. 이 바둑의 경우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우주에 있는 원자 수 이상으로 복잡한 이 거대한 탐색 공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주에서 전체 그 수소원자 수가 10에 한 80승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바둑에서의 어떤 경우의 수는 뭐 10에 360승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인간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인간을 이길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얼마 전이죠. 이세돌이 그렇죠. 이렇게 알파고에게 한 번 이긴 걸 만족을 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알파고에는 100점 100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AI 시대를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요. 과연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꾸 현실로 가고 있다는 것에 앞으로 미래는 정말 어떻게 더 많이 변화가 올지 참 궁금해요. 근데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그 인공지능의 위력을 우리가 알파고 그래서 뭐 이세돌하고도 2016년에 있었고 2017년에는 커제가 울어버렸어요. 커제가 바둑을 두다. 그러니까요. 예. 두는 내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한 톨의 희망도 가질 수 없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금 우리가 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5차 혁명 시대를 또 얘기하는 또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인간만이 그러면 기계를 능가하는 그 독보적인 영역이 뭐냐? 그건 영성이다. 그래서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어떤 화두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인간이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한번 눌린 다음에.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 시대를 예비하면서 인간의 영성을 완전히 뚜껑을 여는 이제 페이지를 이제 전수를 하신 거고, 우리는 이제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그런 어떤 행보를 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거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성 문화라는 것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상대님께서 남 모르는 공부를 하는. 네, 그래서 그런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바둑 이야기, 체스 이야기에서 이제 수에 대한 어떤 수를 써야지 성공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남보다 뭐 한 수만 높은 공부를 뾰족한 수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근데 어쨌든 체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또 이제 뿌리를 밝히는 진리를 닦는 입장에서는 그럼 체스는 기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인도 6세기 정도, 6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차투랑가라고 하는 인도의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차투락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넷이서 하는, 그게 마치 지금 뭐 바둑판을 4명이서 둘러싸고 있는 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 차투랑가에서 중국 장기, 뭐
한국 장기, 일본 장기. 그리고 그게 이제 서쪽으로는 아라비아,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그게 이제 스페인까지 건너가고 뭐 이탈리아까지 가서 지금 이제 체스가 된 거고 이제 서양인들이 대세를 볼 때 이제 체스판이다 이렇게 국제 정세를 보게 되는 어떤 기원이 됐습니다. 그 장기가 그 장기 있잖아요. 뭐 저는 그런 부분에 잘 모르지만 장기가 체스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근데 그런 체스가 본래 4명이서 하는 이제 것이라면 5신선이 바둑을 두는 그런 5선이기 바둑과 같은 형태라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그 더욱 심지스러운 거는 상디님께서 그 바둑판이라고 하신 한반도가 그 실제 바둑판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스승님 되시는 안훈산 태상종두사님께서 우리나라를 놓고 이렇게 통찰하신 어떤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게 가장 정답일 것 같아서 이렇게 개벽 실제 상황의 341쪽을 펼쳐보면 이제 세계 질서의 대세 5수선위기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안훈산 종두사님께서 이제 태상종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상으로 하늘 땅이 생길 때부터 바둑판이다. 바둑판이라 하는 것은 369멍이다. 우리나라가 본래 8도에 360주, 369홀이다. 왜 369홀로 만들었느냐? 1년 360일 기준으로 해서 369홀을 만들어 놓고 한 고을에서 나는 세금을 가지고 하루씩 나라 살림을 했다. 또 바둑판을 보면 가로가 19줄, 세로가 19줄인데 그걸 합하면 38이다. 그래서 38인데 세계 지도에서 위도 38을 찾으면 우리나라 38선이 나온다. 그래서 한반도의 38선은 바로 지구의 38선이다. 상제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38선을 그어 놓으시고 우리나라는 바둑판을 놓고 내신선에 바둑을 두는 것처럼 세상이 둥그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대세 통찰을 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바둑판의 흑백이 음양을 상징하죠. 우주의 큰 그 태극체로 도는 음양의 그 대립체인데 그 선이 또 38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상수 철학도 공부하고 또 우주반을 공부하면 상수로 3과 8은 동방의 목기운, 새롭게 뻗쳐 올라가는 기운이고 또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 뭐 주역의 궤 64궤를 따져볼 때 38번째 궤가 또 화택규라 그래가지고 그 화택규의 어떤 메시지가 뭐냐면 그 갈등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반목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 38 목기운으로도 그렇고 38번째 궤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바둑판의 프레임으로 한 판 붙는 거는 필연적인 어떤 암시가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에도 굉장히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수가 진리라고 그렇게 네, 한반도가 바둑판이고 상기님께서 바둑판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돌리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인데요. 태모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전 11편 369장에 보면 두 신선은 바둑 두고 두 신선은 훈수하고 갈 적에는 바둑판과 바둑은 놓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민족이 다시 바둑판의 주인이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갈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